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인기스타 두 분이죠. 문화일보의 이현지 기자,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현지 기자는 주변 동료분들이 방송 잘 듣고 있어라는 인사들 많이 하세요? 네. 생각보다 점심을 안 먹고 이 방송을 듣는 기자들이 많더라고요.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고요? 아니, 식음을 전폐한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박순봉 기자 워낙 또 기존에 그렇죠. 방송계에서 떠 있는 그런 또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정평이 나 있죠. 그렇죠. 이제 이현지 기자 차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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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덕분에. 박순봉 기자는 뭐 지나치게 시샘하는 건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점심에 식사를 안 하고 듣는 기자는 제 주변에는 없더라고요. 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진교훈 후보를 이제 점 찍어서 공세를 했습니다. 좀 낯선 이름인데 어떤 인물일까요? 당내 평판 또 일화 경찰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제 진교훈 후보가 전략 공천이 됐는데 제가 이제 되자마자 경찰 쪽에 좀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은 뭐 중립적인 의견이다 아니면 어떻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 게 그냥 취재된 선에서, 왜냐면 워낙 좋은 얘기만 제가 들어가지고 일단 같이 일했던 경찰 관계자들도 그렇고 경찰 내에서는 굉장히 평가가 좋더라고요. 일단 기획통으로 정평이 나 있고 뭐 일이면 일, 인성이면 인성, 너무 다 좋다 이런 말이 좀 나오고요. 좀 구체적인 일화로는 기재부에서 이제 청에 예산을 줄 때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진교훈 보고 주는 거다. 그 정도입니까? 네, 그런 말도 할 만큼 일처리가 뛰어났다고 하고요. 실제 같이 일했던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얘기고요. 그다음 전북 경찰청장으로 재임했을 때도 유독 좀 사건 사고가 많았다고 해요. 뭐 아랫사람들의 실수라든지 아니면 사건이라든지. 네. 그런데도 뭐 진교훈 청장이라서 잘 막았다 이런 평가도 있다고 하고요. 그듭 또 말씀드리지만 특정 그렇죠. 후보의 예. 미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취재된 내용대로 그렇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네. 어제까지 취재한 바로는 그래서 이제 뭐 경찰청 차장을 할 당시에 뭐 서울청장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 지난해 6월이죠. 이제 김광우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임명되고 또 윤희근 현 경찰청장이 당시 차장이 되면서 이제 옷을 벗고 나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치를 하려는 것도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 그런 식으로 인사가 난 데 대한 억울함이나 뭐 불만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도 구청장을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게 아니냐, 이런 뭐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북 경찰청장을 역임했고 경찰청 차장을 그렇습니다. 역임한 진교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강서구청장 이제 후보가 됐습니다. 자, 경쟁력은 어떨까요? 당 내에서는 김태호 전 청장이 이제 구청장이 나올지 어떨지는 모릅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대항마로서 뭐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셈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일단 민주당은 김태훈은 이제 검찰 출신이니 그에 반해서 경찰 출신을 내세워서 검찰 대 경찰 구도를 좀 만들고 싶었던 게 있고요. 김태우 전 구청장이 나온다면 검경 대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김태우 후보가 사면이 되긴 했지만 전과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교훈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경찰이기 때문에 뭐 범죄자 대 경찰, 민주당의 표현인데요. 이런 대비 효과도 좀 노렸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 이제 진교훈 후보자를 전략 공천하는 발표를 하면서 민주당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도덕성입니다. 본인들이 뭐 인사 7대 기준에 맞춰서 검증을 했는데 전혀 뭐 문제되는 게 없고 도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이분이 평생 공무원만 했기 때문에 정치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인지도도 조금 높고 정무적 감각이 좀 있다고 좀 평가가 되는 김태우의 비해서 좀 약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민주당은 지금 강서 분위기가 김태우가 또 나오면 무조건 민주당 찍는다 이런 여론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진교훈 후보자의 인지도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민주당 후보로 나가면 그래도 이긴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있습니다. 그래도 좀 민주당에서 자신감이 있다면 패를 먼저 굳이 열어보일 이유는 없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후보를 결정하면
그때서 전략 공천을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미리 한 겁니까? 이거는 사실 조금 질문이 반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제 박순봉 기자가 말도 잘 해줬는데 민주당은 이미 김태우 후보자 같은 경우 국민의힘이 김태우로 공천을 하든 안 하든 상수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여권에 이제 김태우는 그냥 상수다. 그래서 여당의 패가 더 일찍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더 공천을 늦출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게 있고요. 또 지금 되는 판이라고 민주당이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수록 이게 신인이기 때문에 또 도덕성에 흠결이 없어서 일찍 후보를 내놔도 스크래치 갈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이거는 조금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당으로 진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추천의 목소리가 많이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당 자체 검증도 해보니 역시 추천대로 도덕성 측면이든 뭐든 다 좋았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사실 또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과정이 길어지면 좀 후보들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오히려 마찰과 불협화음이 있을 수 이렇게 봤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상수 후보라고 김태우 전 구청장이 그 여권의 상수 후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거 좀 보조를 하면은 김태우 전 구청장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하. 그거는 분명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당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무공천을 할 거냐 혹은 공천을 할 거냐 이 두 가지인데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일단 무공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김태우 전 구청장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여권 후보로 뛰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공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경선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다른 후보자들한테는 뭐 좀 그 안타까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김태우 전 구청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수 후보라는 건 좀 분명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 결정할 문제는 무공천을 할 거냐 공천을 할 거냐 이건데 분위기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전해드린 거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지도부 쪽에 두 명한테 물어봤는데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잠깐만요. 지도부 2명에게 물어봤다는 말씀은 네? 너무 네. 최고위원들한테 물어봤는데 더 파고들지 말까요? 네. 네.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 그 물어봤는데 확정된 게 없다라는 게 일단 공식적인 입장이고 대신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정도에는 결정을 할 거다. 이제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그냥 따로 이제 이래저래 물어본 분위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하게 연결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초기에는 무공천 기류가 강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점차 공천 기류로 이제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강합니다. 네. 역시 박순봉 기자가 깊숙이 취재를 했네요. 누군가는 밝힐 수는 없지만 라는 단서를 줬습니다. 자, 이번엔 대구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주 대구에 내려가서 상당히 또 의미심장한 행보들을 하고 왔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 이제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 함께 나란히 서서 또 맥주잔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였는데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인데 자 어떤 의미 또 두 전직 당대표입니다. 당원권 정지가 된 지금 정지 상태인 두 전직 당대표 의기투합 결합을 한다는 의미일까요? 뭘까요? 일단 얘기를 양쪽에 다 고루 들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번 만나자 내려가게 되면 만나자 이런 얘기는 진작부터 오갔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실이 된 거다 이렇게들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각각의 좀 입장에서 따져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번 그 일종의 공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징계 내릴 자유도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 받을 때 편을 안 들어줬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윤리위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좀 비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공격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좀 얘기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점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은 공식적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비판을 하는 거는 이준석 대표는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다 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정치인 다시 만날 수 있다.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익명으로 뭐 이제 보도에 무슨 이제 핵심 관계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는 이제 자신은 그런 거는 이제 못 참는다. 그런 거는 이제 그 다시 화해하거나 이런 게 어렵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건 얼마든지 다시 화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굉장히 분위기가 훈훈하네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그런 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쪽에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처음에 대구시장으로 내려갔던 것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 원내에 있게 되면은 일종의 각을 세우거나 아니면 이제 반윤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포지션상 있다 보니까 일종의 조금 내려가서 후위를 도모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뭐 눈치를 본다거나 뭐 그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이 좀 있는데 지난번에 징계가 좀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 전에는 그래도 계속 그 대통령실이랑 잘 소통을 하고 있고 또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좋다 이런 점을 계속 강조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징계는 김기현 대표가 주도한 거긴 하지만 또 용산 쪽에서도 일종의 방조 내지는 뭐 암묵적인 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점이 되다 보니까 이제 더 눈치 안 보겠다. 이 눈치 안 보겠다의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지금 좀 보수 정당, 그러니까 보수권이 좀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판단도 좀 같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박순봉 기자가 꺼냈으니까 내일 수요일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배종찬의 시사본부 보수의 품격 시간에 출연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린과 동시에 박순봉 기자의 말이 맞는지도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뭘 물어보시네요. 자, 두 사람이 자 홍준표 시장, 이준석 전 대표 대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총선에서 협력하게 될지가 제일 궁금해요. 그 양쪽에 물어봤을 때 요 만남 자체가 이제 아까 각각의 의미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뭐 정치인으로서의 태도랄까요? 이런 걸 보여준 거고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입장이랄까 아니면 이제 뭐 소신을 지키겠다 이런 정도의 것들로 좀 해석이 되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협력할 거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다 양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스타일상 두 사람이 일종의 좀 뭐 혼자 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할 그런 가능성은 없고 그냥 예를 들어 건마다 어떤 의견이 맞는다라거나 그렇게 하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팀을 짠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게 좀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자, 더 궁금한 건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이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 대구에 가서 정정당당히 겨뤄보자고 한다면 가장 나쁜 분을 골라서 붙겠다. 대구에 출마하겠다. 출마한다면 어디일까요? 이것도 이준석 전 대표 쪽에 물어봤는데 일단 하는 얘기는 기존이랑 또 같아요.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기본적인 입장 자체는 노원에 출마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노원에 출마를 할 건데 그런데 만약에 공천에서 뭐 억울한 이유로 배제가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예전에 SLBM 표현을 했었잖아요. 뭐 네. 핵잠수함 탄도미사일처럼 어디로든 가서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어제 표현은 조금 더 나간 거죠. 이제 대구 쪽에서 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들리는데 물어보니까 대구로 지역을 한정지은 건 아니래요. 그냥 만약에 공천에서 배제가 되면 어디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런 의미로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아, 무소속으로 나가서 한판 붙어보겠다. 이런 의미로. 그거까지는 좀 명확한 거고요. 근데 네. 주류 쪽에서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쪽이 아니고 이제 소위 뭐 친윤 쪽이나 주류 쪽에서는 좀 다른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 같은 걸 시사를 하는 게 오히려 공천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노원 쪽에 공천을 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 양쪽 다 일종의 딜레마가 있는데 밖에서 보면은 일단 주류 쪽에서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를 공천을 주게 되면은요. 만약에 그냥 떨어지게 되면은 자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무너진 거기 때문에 굳이 손을 쓸 필요도 없이 알아서 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당선될 때죠.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되면은 뭐 일종의 도루마무처럼 다시 원래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당대표가 됐을 때처럼 다시 원내에 진입해서 목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주기도 안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공천을 받게 되면 마찬가지인 거죠. 공천을 받았는데 못 이기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천을 안 받는다. 못 받았다. 이러면은 굉장히 자유롭게 원하는 지역으로 가서 공격을 하고 거기서 떨어졌을 때는 나름의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원래 해왔던 지역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주기도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이 녹아 있는 겁니다. 네. 박순봉 기자가 여느 때와는 다르게 상당히 좀 긴장한 목소리입니다. 내일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바로 출연을 해서 사실 여부를 가리게 되니까요. 네, 오늘은 여유로운 이현지 기자입니다. 자, 하지만 주제는 여유롭지 않습니다. 자, 국회로 가봅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을 두고 야권 내에서
평가가 좀 엇갈립니다. 야권 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정의당 등 야권이죠. 친명계 일부도 회의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친명계 일부도 그렇습니까? 이게 회의라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일단 친명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엄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좀 막무가내로 이 좀 망가뜨려 놓고 있는데 이제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결국 마지막 단식밖에 없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 좀 안타깝다. 이런 시각은 좀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그리고 이게 그 1주년 기자간담회 전날부터 단식 얘기가 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초안을 대표에게 주고 그거를 대표가 거의 밤을 새서 고쳤다고 하는데 그 전날에도 측근들과 좀 논의한 끝에 결국에는 단식으로 가자 좀 강수를 둔 건데요. 오늘 친명계에서 좀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이게 무기한 단식인데 이걸 끝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조금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좀 나왔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이 한 말인데 대통령이 정무수석이라도 보내서 단식하지 말고 우리와 대화를 합시다. 이런 정도 제스처는 취해줘야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자세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실제로 2019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을 할 때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찾아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언급을 한 건데 이제 역대 당대표들의 단식이나 투쟁이 결국은 뭐 특검이나 법안 관철 내지는 그렇게 영수회담으로 이어져서 끝난 경우가 많은데 이번 단식도 그런 식으로 좀 끝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근데 정치권에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무기한 단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그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단식이 길어지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테고 이재명 대표가 뭐 당뇨 뭐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나오는데 정말 무기한입니까?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는 뭐 한 10일이다 또는 11일까지다 또는 9일까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무기한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표 입장에서는 그 좀 뒷받침하는 정황을 한 가지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이 두 번째 단식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6년에 열흘간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하면서 서울 광화문 앞에서 단식을 했어요. 그 경험이 있는데 당시에는 대표가 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그 바닥에서 그냥 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실에서 얘기하는 게 그 당시에 10일밖에 조금 못했던 이유가 원래 단식은 한 달이든 좀 할 수는 있었는데 밤에 차가 쌩쌩 달리는 그 소음과 진동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자서 단식보다는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조금 웰빙 단식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만 국회 앞 천막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잠을 이제 당대표실에서 자는 게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만 봐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기 위해 잠자리는 조금 당대표실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잠은 있습니다. 이제 당대표실에서 자고 그렇죠. 그래야 장기전이 가능하다는 걸 아는 거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이은지 기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외침이 있는 단식 시작이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목적은 당내 결속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과 분석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 내부 결속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것과 정말 질적으로 실질적인 결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조금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아요. 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고 나서 비명계 의원들과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석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할 때 확실히 이 대표와 관련한 비판하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지금 대표가 그래도 단식 중인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정말 실제로 나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외 투쟁에 나선 대표를 비명계 측에서 사퇴론이라든지 이렇게 좀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잡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표면적인 결속은 이뤘다. 그럼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내부 결속이 그러면 이루어졌느냐? 이건 아직 물음표인데요. 지금 비명계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번 단식의 목적이 너무 불분명하고 내부 단속용이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 좀 방탄을 위한 단식이다 이런 비판은 여전히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방탄 단식이다. 그렇죠. 또는
꼼수 단식이다, 땡깡 단식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시각이 비명계에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완전히 안정을 잃었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한 일례로 지난주 금요일에 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이후에 선거제 관련한 의총이 열렸습니다. 그때 한 비명계 의원이 그 이재명 대표를 똑바로 보면서 대표가 선거제 개편을 위해서 단식을 했으면 나도 같이 했을 거다. 지금은 과연 무엇을 위한 단식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명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대체 대표의 단식이 어떤 명분과 목적을 위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물음표를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또 이제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검찰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나오네요. 그 이야기가 단식 선언하자마자 정말 민주당 내에서 바로 나왔던 반응이고요. 오늘 비명계 조응천 의원도 라디오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대표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가결표를 던지느냐. 근데 당대표실에 물어봤더니 절대 아니라고 일축하면서 그런 말을 누가 만들어내냐 굉장히 화도 많이 내던데요. 일단 체포동의안은 이제 당대표실의 주장은 이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더라도 그 시나리오를 21일 본회의에 보고가 돼서 25일 표결로 시나리오가 좀 예상이 됐는데 9월 21일 제출이 되고 표결은 9월 이달 25일 될 것이다. 네. 그 정도 추석 직전 명절 본회의에. 직전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좀 시나리오를 잡고 있는데 이거는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그때까지 대표가 단식을 하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대표 단식이 끝난 뒤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건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다. 이렇게 좀 일축을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곡기를 끊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자, 지지율 이야기입니다. 야당 대표가 단식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선 것 이제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될 텐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대체로 하락했는데 여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내려갔다 이런 반응이 나오나요? 사실 여러 가지 분석들은 다양해요. 뭐 중도층에 대한 뭐 패러다임을 뭐 전환해야 된다 이런 사실 목소리도 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중도층은 무조건 공략해야 되는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좀 일반적인 얘기들은 두 가지를 요소로 뽑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요게 좀 여론조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소위 통칭해서 이념 전쟁,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포함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이념 전쟁이 부정적인 요소를 끼친 것 같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들었던 분석 중에 좀 가장 인상적인 거는 이 두 가지 이슈가 이 정부의 대응이 좀 모순된다라는 거예요. 여권 내부의 평가이기도 한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미래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도 회복을 하고 한미일 관계도 회복을 해가지고 미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 이념 전쟁은 과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한일 문제 얘기할 때는 과거는 좀 이제 있고 미래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념 문제를 얘기할 땐 다시 뭐 홍범도 장군 때로 돌아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따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맞물리게 되니까. 이게 정부의 태도가 좀 모순되게 보이지 않겠느냐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점이 메시지에 혼선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그 영향을 낸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 그래서 좀 나오는 제언들은 사실은 이 홍범도 장군 건은 좀 빨리 탈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신에 경제 관련된 메시지가 좀 나와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슈 전환을 좀 해야 된다. 네. 네, 홍범도 장군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반응은 여권 내에서도 나오네요. 네. 자,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또 전남 순천을 방문해서 이 천하람 위원장을 만났거든요. 이건 지지율에 좀 도움이 되는 행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뭐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 어떨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호남을 중시하는 정책으로도 많이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서진 정책이라고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표현을 하잖아요. 서쪽으로 간다라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의미보다는 당내에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거는 오히려 당내 정치용이다. 이렇게 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천하람 위원장을 좀 포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사실 이제 이 자리가 만들어지게 됐던 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이 있었잖아요.
그때 천하람 위원장하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 그리고 이기인 그 도의원 이렇게 3명이 같이 문상을 갔거든요. 근데 그날 다 만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의원들도 많이 와 있고 한데 김기현 대표랑 만났고 대화 시간도 한 50분 정도 이상 이제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오래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순천 한번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약속이 돼가지고 간 건데,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이제 아까 공천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김기현 대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당내에 좀 포용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천하람 위원장 포함해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하고도 뭐 대화가 잘 오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좋게 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이 될 텐데 포용을 하는 그림, 그리고 혹은 이준석 전 대표하고 나머지 그룹을 갈라치기 하는 그림.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다 그 의미가 가능하겠죠, 해석이. 홍준표 시장도 할 말씀이 있겠네요. 인터뷰 예정돼 있나요? 네, 이현지 기자는 자, 우리가 지지율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그렇다고 해서 썩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전화 면접 조사와 자동응답 조사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호남 지지율이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특히 수도권 지지율도 썩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자, 호남도 그렇고 수도권에 다수의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아닙니까? 어떤 반응입니까? 일단 수도권이 어렵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온 거지만 호남 지지율이 이번에 특히나 더 떨어져서 나왔는데, 네. 이번 지지율 조사가 나오기 전부터도 호남 쪽 의원들을 만나면 지금 호남이 반으로 쪼개졌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민주당의 텃받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재명 대표 체제를 지지하는 여론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왜 제대로 못 싸우냐. 난 이제 뉴스도 안 보고 민주당 지지도 안 하고 투표도 안 하겠다. 이런 여론 두 가지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실정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이걸 잘 못 막아주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호남 의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에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전화 면접조사, 어쨌든 그 여론조사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하기 싫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 투표하러 안 나오는 걸 가장 걱정하고, 지금 선거제 개편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만약 위성정당을 지금 없애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관측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호남에서도 민주당이 싫다 그러면 예전에 그 국민의당이 굉장히 다수 의석을 먹었던 호남의당, 네, 그렇죠. 2016년 총선처럼 네. 그런 것들이 재현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위기감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3당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아직은 아니죠. 찍을 뭐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 그렇죠. 상황이 민주당은 싫다. 호남에서 벌어지고 있군요. 자, 이현지 기자에게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여해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국가 행위에 윤석열 대통령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언급도 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윤미향 의원에 대한 평가나 반응 어떻게 나옵니까? 네, 일단 윤미향 의원은 이제 제명을 당해서 현재 무소속 의원이고요. 네.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추모식이 두 군데서 각기 주최를 했는데, 하나는 한인회가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북한 계열의 이제 조총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왜 한국계 행사를 안 갔느냐, 이게 지금 문제예요. 네. 근데 오늘 윤미향 의원이 해명 자료를 냈는데 주장의 요지는 그 한국계에서 행사를 하는지 몰랐다. 제1본 대한민국 민단이거든요. 줄여서 민단인데 민단에서 행사를 하는지도 몰랐고 본인은 초청을 받지도 않았다. 그리고 외교부에 좀 지원 요청을 했는데 이 민단 행사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단 행사가 있긴 있었습니까? 그렇죠. 네. 네. 같은 날 열렸고요. 그래서 민주당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좀 물어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윤미향 의원이 굉장히 초창기 이제 민주당 국회에 입성하고 나서 초창기에 제명이 되면서 무소속이 됐어요. 그래서 여야 의원들과 조금 접점도 많이 없고 좀 안 좋은 이슈로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한일 의원 연맹단이 이 민단 행사를 갔는데, 만약에 의원들과 교류가 좀 있었으면 의원들이랑 같이 민단 행사를 갔을 텐데 좀 윤미향 의원이 그런 정보에서 소외됐을 수 있다. 근데 다만 조총련 행사는 조금 뭐 취지가 설사 뭐 100주년 추모 기념회라고 했어도 좀 조심하는 게 좋았을 거다, 이런 반응은 나옵니다. 네, 긍정적이지 않았군요. 정정드립니다. 제가 앞서 질문을 하면서 이현지 기자에게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라고 했는데 무소속 윤미향 의원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